유가가 90달러를 뚫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하루 만에 12% 올랐어요. 이런 수직 상승은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쟁 시작 후 일주일 만에 35.6%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골드만삭스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3월 5일에 코스피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올렸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주식을 사라고요? 미국계 은행들이 일제히 한국 코스피 너무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외국인은 한 달에 20조 원씩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야, 7,000으로 올렸다며? 그러면 왜 너희는 팔고 있니? 오늘 이 모순의 정체를 전부 까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중동 유전이 영구적으로 망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은 지금 유가가 90달러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유가가 왜 갑자기 폭등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은 유가가 80달러대에서 간신히 버텼어요. 왜냐면 각국이 비축유를 풀었고 트럼프가 입으로 유가를 눌렀거든요.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이란 대공망 완전 파괴했다. 곧 승리한다. 이렇게 발표하고요. 또 오르면 호르무즈에 구축함 보내서 유조선을 에스코트하겠다 선언하고요. 또 오르면 이란 해군 박살냈다. 이제 곧 풀린다. 이렇게 트럼프의 입이 유가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마법이 풀렸어요. 왜요? 비축유가 바닥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말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90달러를 뚫자 트럼프 측에서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유가를 끌어내리겠다, 대놓고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지만 이 개입 효과도 곧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호르무즈가 마비된 상태에서 원유 자체가 없는데 입으로 때우거나 선물 시장 개입으로 때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가 다가 아닙니다. 이란도 몰래 중국에 석유를 팔아왔는데 이건 저 20%의 계산이 안 돼 있었어요. 이란마저 수출을 중단했으니 실질적으로 원유 공급이 23에서 25% 줄어든 겁니다. 사우디가 증산한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사우디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잖아요. 에스코트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드론을 만 기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200대만 한꺼번에 날려도 다 떨어뜨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미사일 수천 발을 사이사이에 섞어서 쏩니다. 유조선 한 척만 피격당해도 전 세계 선사가 호르무즈 통과를 거부해요. 실제 봉쇄가 아니라 공포만으로도 기름길이 막히는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일선 부대에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휘 체계가 마비되면 각자 알아서 공격하라고요. 지금 이란의 각 부대가 독자적으로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공포의 카운트다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원유 생산국들의 저장 탱크가 빠르게 차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유전에서 원유는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수도꼭지처럼 마음대로 잠갔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원유를 저장 탱크에 담아야 하는데 호르무즈가 막혀서 수출을 못하니까 탱크가 꽉 차가는 겁니다. 유조선까지 다 동원해서 원유를 채워넣고 있지만 그래봐야 시간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2, 3주치의 저장 용량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 난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 앞으로 2주면 탱크가 꽉 찹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선택지가 세 가지예요. 첫째, 원유를 바다에 버린다. 국제법 위반이고 자기네 바다가 오염되니까 불가능합니다. 둘째, 원유를 태운다. 액체 상태의 원유를 태우다가 대형 화재가 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유전 밸브를 잠그는 겁니다. 셔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재앙입니다. 유전은 우리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니까 굳지 않잖아요. 유전도 원유가 계속 흐르니까 괜찮은 건데 밸브를 잠가버리면 지하에 원유가 굳어서 파이프와 안반 틈새를 전부 막아버립니다. 원유 안에 아스팔트를 만드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굳기가 쉽거든요. 한번 굳으면 기존 파이프는 전부 폐기해야 하고 유전 자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쿠웨이트 유전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복구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지금 페르시아만 주변 산유국들의 유전이 셔신되면 전쟁이 끝나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90달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00달러, 120달러를 뚫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월 중순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때까지 호르무즈가 안 풀리면 일부 산유국은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그 순간 유가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습니다. 일부 증권맨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국이 제일 큰일 났다. 미국 에너지 자금률 105%이고 중국은 원유 자금률 40%밖에 안 되니까 중국이 망한다.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망치려는 큰 그림이다. 이 논리가 반만 맞습니다.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중국의 에너지 자금률은 40%가 아니라 85%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자력 죽이고 태양광 죽여서 신재생이 거의 없는데 중국은 신재생도 원전도 엄청나게 깔아놨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85%를 자급하고 15%만 수입해요. 그 15% 중에서 원유 비중이 60%라고 치면 중국 전체 에너지에서 수입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9%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국제가보다 20-30% 싸게 살 수 있어요. 트럼프가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 동아시아 3국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에너지 자금률을 보세요. 미국 105%, 중국 85%, 유럽 45%, 한국 19%, 일본 13%, 대만 4%. 우리가 중국한테 타격이 가겠지 하고 있는 사이에 진짜 불이 떨어진 곳은 우리 발등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금률 19%라는 건 81%를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경로로요. 중국은 전체 에너지의 9%만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82%가 수입 에너지입니다. 9배의 차이예요. 그리고 한국의 원전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의 40%가 러시아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에너지 자금률은 19%보다도 낮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으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 데이터가 답을 줍니다. 유가 90달러를 넘으면 무역 수지가 위험해집니다. 지금은 반도체 초황이라서 100달러까지 버틸 수도 있겠지만 100달러를 넘어가면 무역 수지 적자국으로 돌아서요.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환율이 급등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오르는 것보다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걸 더 무서워해요. 1998년에 2,000원 갔던 기억, 2008년에 1,600원 갔던 기억이 외국인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환율이 뛰었다 하면은 그동안 주가 오른 걸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만 뛰면 외국인이 이탈하고 외국인이 이탈하면 주가가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발전 원가가 올라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버퍼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유가가 폭등했을 때 한전한테 전기요금 올리지 마라 했더니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었어요. 한 해 이자만 4조 3천억 원입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100번은 망했을 겁니다. 정부 보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한전한테 또 비용을 떠안기면 부채가 300조, 400조가 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올려야 해요. 전기요금이 오르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원가 부담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전기요금 좀 올랐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하를 막아요. 금리가 높으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너클라우드라고 불리는 AI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연되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이 갑니다. 유가와 반도체가 관계없다고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왜 코스피 목표치를 올렸을까요? 유가가 폭등하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망치를 상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향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주식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우리나라 언론이 충실하게 받아서 전달했어요. 코스피 7천 간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한경비즈니스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골드만삭스 코스피 7천 예상이라고 비판적으로 달았고 서울경제도 일주일 사이에 10% 넘게 빠졌지만 사라는 증권가라고 꼬집었어요. 문제는 언론 대신 일부 유튜버들이 미국 은행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식 사세요. 당신만 벼락거지 됩니다.
주가가 12% 떨어지기 전날에도 사라고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반도체 AI랑 유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가 올라봐요. 우리는 AI 반도체 최강국이라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유가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반도체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지고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트럼프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쟁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3, 4주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넉 주에서 6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60일이에요. 이 시한은 트럼프에게도 압박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가 90달러 돌파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호르무즈가 풀리지 않으면 산유국 유전이 셔신되고 유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면 전쟁 끝나도 원유 공급 정상화에 수년이 걸립니다. 유가가 100달러, 120달러를 뚫을 수 있어요. 유가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 아닙니다. 에너지 자금률 19%인 한국이에요. 무역수지 적자 환율 급등, 한전 부채 폭발, 반도체 원가 상승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와중에 코스피 목표치를 올렸다는 건 경계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주식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하실 때예요. 마음이 급해지면 반드시 후회할 판단을 합니다. 산책을 하세요. 마음을 다스리시고 월요일을 맞이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육아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육아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